혼술을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하루의 보상으로 자꾸 이것을 찾게 되는데 이 혼술 드시는 게 결국은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그쪽에다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점점 누적이 돼서 다른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간헐적단식 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시 정도가 되면은 내가 이제 간헐적단식이 끝나고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5, 4, 3, 2, 1 땡 하자마자 자기가 먹고 싶은 술과 치킨과 캐러멜 마키아토와 치즈케이크를 먹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굶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최적화된 몸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나쁜 것을 퍼부었어요. 만약에 새카맣게 탄 고기를 먹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발암물질이 더 많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굶으면 굶을수록 그 시간에 공복을 깨는 그 첫 끼의 시간에 정말 건강한 식사를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연말에 뭐 송년회도 있고 뭐 술자리도 막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음주에 따른 또 약간 다이어트 뭐 이런 수요도 많아질 텐데, 그래가지고 또 모셨습니다. 오늘 닥터리 가정의학과 이진복 원장님을 모시고 뭐 술부터 뭐 다이어트, 건강,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다이어트가 뭐 항상 뭐 하지만 약간 또 빠지고 나서 또 막 정체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약간 의지도 좀 약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저 말고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모시고 이제 건강부터 좀 어떤 살 빼기 다양하게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술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뭐 성인이고 뭐 다 이제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요즘에 안 먹는다 해도 좀 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술부터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게 술이 칼로리가 뭐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안주 안 먹으면 살 거의 안 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우선 술은 살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술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이라는 제 유튜브에 거대한 제목으로 만들어놨는데 억울합니다. 술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현명하게 잘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술은 칼로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은 영양가가 없는 거지 칼로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칼로리는요 1g당 7kcal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뭐 4kcal부터 쭉 있는데 이것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은 칼로리가 없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술에는 분명히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어요. 문제는요, 영양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알코올 중독자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요, 배만 볼록하게 지방이 쌓여 있고 사지 말단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몸으로 바뀌거든요. 아주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술을 먹으면 술에 어떤 신박한 기능이 있냐면 근육을 빼다가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최악이네. 그렇죠. 근육은 점점 줄고 지방은 늘어요. 네. 정말로 운동하시는 분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근손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근육 만드시는 분들은 술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은 그런 부분에서 제일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술자리가 참 많아지실 텐데, 이런 이제 술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선 궁금한 거는 칼로리는 있으니까 어쨌든 뭐랄까요, 이 일상생활을 하는 에너지 개념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루 세끼 술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어쨌든 기본적인 기름은 있는 거네. 그렇죠, 기름을 그렇죠. 뗄 수는 네. 있는데 이게 어쨌든 몸에 또 성분 같은 걸 구성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냐. 그렇죠. 에너지만 네. 있는 네. 거지.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러면 술 빼 나온다라는 것도 지방이 찌는 건 뭡니까? 그러면 지방은?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지방이 축적이 돼요. 그런데 근육은 점점 빠지게 되거든요. 술을 먹으면 이제 에너지가 없고 영양소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에너지든지 빼다가 써야 되니까 단백질을 빼다가 근육을 빼다가 지방으로 자꾸 축적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뭔가 아무 쓸데없는 걸 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라도 내가 좀 챙겨놔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 지방을 어떻게든 만들어놔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제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너 왜 탄수화물 안 먹어? 왜 단백질 안 먹어? 이렇게 되면서 지방을 축적을 해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쓰려고 하는 에너지로 축적을 해놓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지방이 쌓인다는 게 어쨌든 이 몸은 이제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다. 네네. 그러니까 얘가 또 언제 또 다시 좋은 걸 먹을지 모르니까 우선 최대한 좀 쟁여놓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만 오히려 지방이 덜 찌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몸을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내 몸이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쫄쫄 굶거나 또 네. 술만 먹거나 이러면은 지방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약간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개념을 딱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수많은 이제 전쟁과 또 기아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면서 진화를 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전량 유전자라는 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음식이 안 들어오고 칼로리가 안 들어오면 점점점 이제 지방을 축적을 시켜놓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에너지가 바로 지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숨겨놔야 되는데 저 깊은 곳에 숨겨놔요. 그게 뭐냐면 내장 지방입니다. 자꾸 내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이것이 나중에 기아에 시달리고 전쟁에 시달리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이 내장 지방이 많았던 사람들이 살아남고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체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전쟁도 없고 기아도 없는데 우리 몸은 그 기전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술은 에너지 칼로리는 있는데 안주를 그러면 먹어주면 네네네.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최악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주는 만약에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먹으면요 이게 네. 흡수력이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간독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몸에 더 안 좋죠. 그래서 안주는 분명히 드셔야 되는데 네. 이 현명하게 안주를 찾으셔야죠. 안주도 탄수화물류의 안주보다는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이나 야채 그리고 신선한 과일, 달지 않은 과일 정도의 이런 안주를 드시는 게 제일 그래요? 좋긴 합니다. 그러면은 저 이제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그냥 일반 음식 같은 것들 중에 좀 약간 건강식 같은 느낌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안주라고 하면 건강식과는 좀 먼 것들 그렇죠. 위주잖아요. 네. 단짠 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또 이제 탄수화물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기아 상태고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술을 계속 먹는 사람들한테 탄수화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탄수화물 들어왔네. 빨리 저축해놔야지. 더 지방으로 되는, 간다. 네, 더 지방으로 가는 거죠. 야. 그래서 바로바로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탄수화물류를 술과 같이 먹는 것은 술 먹는 방법 중에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찌워라 하고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원래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도 잘 가는데 그렇죠. 술까지 네. 먹어주면은 오히려 더 가속력이 붙는 네, 개념인 네, 거군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어차피 먹어야 된다면 네. 약간 좀 좋은 안주, 그렇죠. 좀 덜 찌는 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 종류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육을 먹는다, 샤브샤브를 먹는다, 뭐 계란에 샐러드를 먹는다 이렇다면은 이렇게 먹으면서 술을 먹는다면 네. 그래도 낫겠죠. 그리고 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간에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네. 간에서는 술뿐 아니라 여러 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대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독소로 인식을 해요. 네. 아, 독소가 들어왔다. 빨리 해독해야지. 그래서 술부터 해독하려고 우리 몸의 간 기능이 술에다가 전력을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늦어지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쌓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안 되고 태워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게 돼요. 또 밤에는 그냥 자버리잖아요. 술 먹고.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엉망이 돼버리고 그냥 지방이 축적되는 몸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원장님 그 아마 이제 단백질 하면 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어떤 뭐 술 종류에 좀 이렇게 좀 잘 맞는 그나마 좀 건강식인 안주 같은 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육은 소주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만약에 수육을 먹는다 그러면 소주, 뭐 샤브샤브 같은 경우도 소주나 맥주가 되겠죠. 그리고 양주를 먹는다 그러면은 네. 양주는 보통 우리가 아주 간단한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주나 와인 같은 걸 먹을 때는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그리고 치즈라든지 무가당 치즈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면 좋을 것 설탕이 같아요. 좀 안 들어가 있는 그쵸. 것들 위주로 먹어야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아, 맥주에 치킨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치맥이실 텐데 대부분. 아, 그렇죠. 맥주의 치킨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아,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이게? 통풍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치맥은 통풍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 원인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치킨이 우리가 삶은 닭이 아니라 튀기잖아요. 네. 여기에 많은 이제 당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킨을 같이 드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건 안 됩니까? 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굽네 치킨이라고 좀 구워가지고 좀 덜 튀긴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네, 거 네. 먹었는데 아니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전기통닭이라고 해서 네. 약간 좀 약간 튀기는 거는 좀 아닌 이런 것들도 좀 그쵸. 낫나요? 굽거나 튀기면 당 독소라는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굽는 것과 튀기는 것보다는 삶은 닭이 제일 삶은 좋아요. 거. 예, 그래서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은 닭 또는 삼계탕 뭐 이런 거하고 먹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표정 제가 보니까 먹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 치맥은 아니다. 그렇죠. 치맥은, 치맥은 아니다. 조금 살찌는 원인이 많이 됩니다. 아, 네. 그걸 보통 또 밤에 먹으니까 최악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원장님이 아까 그 탄수화물 같은 거랑 먹으면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 뭐 예를 들어 와인 같은 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탄수화물 이런 거랑도 많이들 먹으실 텐데 뭐 파스타라든지 뭐 이런 거랑 네, 해서 같이 네. 반주로 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와인은 어떤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냥 술이라고 보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요, 네. 술을 한두 잔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리고 와인은 지금도 좀 논쟁이 좀 있지만 이제 프랑스 쪽에서 나온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게 상업적으로 많이 밀어붙인 논문이라고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제이커브라 그래서 정말 안 먹는 사람보다는 약간 먹는 사람이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이론이 바뀌었냐면은 술 한 방울도 안 좋다라는 이론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술 한 방울도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치매라든지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속에 술을 먹는 것보다는 식사를 하면서 같이 술을 먹는 건 좋긴 하지만 그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안 좋은 영향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매일매일 먹다 보면요. 술은 중독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끊기가 힘들어지고 금단 증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술을 안 먹으면 막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벌벌 떨리죠. 그래서 또 술을 먹으면 좋아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술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식후에 매일매일 먹는다. 이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그 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중독이다.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네, 아, 네, 그러면 네. 중독 초기 증상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맞습니다. 사우나나 운동하고 맥주 한 캔 먹어야겠다 하는 네. 것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한 중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중독은요. 그 행동이 계속 생각나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용량을 계속 늘려야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중독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결국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술이라든지 담배 그리고 뭐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중독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예 술 안 드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 그래도 술은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술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술이 또 주는 약간 무형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감정적으로 좀 네. 뭐 해소도 되고 스트레스도 네, 네. 해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나쁜 거냐 아닐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연구 논문상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도 아예 안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다이어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술은 안 드시는 게 좋긴 해요. 이제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뭐 담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는요 정신과 병동에 가면 담배가 정말 자유로웠어요. 왜냐하면 담배가 주는 일면적인 그 정신과적인 그 릴렉스 네. 그리고 이완이라든지 심리적인 불편감의 해소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면 막 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담배를 안 피던 사람도 정신과 병동에 들어갔다 오면은 담배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 우리 군대처럼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술을 먹는 것들이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다 보니까 이제는 술은 한 방울도 안 좋다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술을 먹었을 때 약간 릴렉스돼지고 이완이 돼서 나는 다른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두 잔은 괜찮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혼술을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주부님들이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또 밤에도 먹고 해서 이 혼술을 드시는 건요. 하루의 보상으로 자꾸 이것을 찾게 되는데 이 혼술 드시는 게 결국은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를 그쪽에다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해소가 안 되고 점점 누적이 돼서 다른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은 아니고 그냥 약간 뭐 지연시키거나 일종의 잠깐 숨겨놓는 거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거거든요. 저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의존하다 보면 또 이게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네. 중독되는 네, 그런 네. 거다 보니까 네. 아예 안 하는 게 네, 건강상으로는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몸이 지방이 쌓이는 게 이제 비상사태라고 네. 느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비상사태 아니야라는 걸 말을 해줘야 된다. 네, 네, 네. 근데 저도 해봤지만 간헐적 단식 네, 이런 네. 거 했거든요. 네, 아마 네. 많이들 하셨을 네, 텐데 네, 네. 이건 오히려 굶어야지만 지방이 빠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굶으면 결국에 얘도 못 참고 지방을 갖다 쓴다 이런 네, 논리일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서로 이렇게 좀 상반되는 얘기는 또 아닌가요? 예, 맞아요.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그 자가포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장수 마을을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굶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세포 수준에서 쭉 보니까 굶으면 굶을수록 세포를 청소하는 효과가 커지더라. 그래서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 그리고 세포를 깨끗하게 하더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가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음식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수입이 안 돌아오니까 내 방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갖다가 다 당근마켓에 파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정리하는 이런 효과가 이제 자가포식 개념이거든요. 이게 항노화부터 해서 수명 연장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일정 정도 굶는다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이러한 논리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굶게 되고 오랫동안 술만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요. 그래서 몸에 안심을 주자는 거죠. 그래서 FMD라 그래서 하루에도 일정 정도 시간만 굶자. 네. 그러니까 단식원에 가서 3, 4일 굶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일정 정도 굶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굶었더니 단식의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몸의 비상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몸을 안심시키면서 살을 뺄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를 하루에도 일정 정도 굶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12시간을 굶었더니 비로소 지방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12시간 굶는 게 시작이고 그다음에 14대 10, 14시간 굶어보고 16대 8, 16시간까지 굶자. 이렇게 나온 것이 하루에도 굶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대사를 잘 되게 해주는 몸으로 바꿔주고 또 그렇게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몸에 긴장을 갖지 않는 그런 몸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도 효과가 있고 뭐 이론적으로도 입증이 된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걸 저도 해봤지만은 이게 보면은 이제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네. 이게 하다 보면 이제 항상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녁을 굶는다는 게 이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자기 전에 너무 이제 쫄쫄 굶어가지고 자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저녁을 먹고 마음 편하게 자자.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저녁을 이제 한 끼를 잘 먹는 식으로 저는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잘 안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이게 먹는 시간대도 중요한가요? 네,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헐적 단식을 시도를 해보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진료실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간헐적 단식 하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고 했는데 안 이렇게, 된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종이 펴놓고서 잠자는 시간, 아침 식사 시간, 마지막 식사 시간 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헐적 단식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도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시 정도가 되면은 내가 이제 간헐적 단식이 끝나고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5, 4, 3, 2, 1 땡 하자마자 자기가 먹고 싶은 술과 치킨과 치맥. 캐러멜 마키아토와 치즈케이크를 먹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식사하는 것보다 더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굶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좋게 된 몸으로 최적화된 몸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나쁜 것을 퍼부었어요. 만약에 새카맣게 탄 고기를 먹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발암 물질이 더 많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굶으면 굶을수록 그 시간에 그 공복을 깨는 그 첫 끼의 시간에 정말 건강한 식사를 해주셔야 돼요.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먹는 걸 저는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굶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식사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자라는 게 저는 첫
첫 번째 꼭 말씀드리는 네.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밤 사이에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낮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공복 시간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뭔가 이제 주워먹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밤 사이에 이제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들다. 그런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올빼미형 인간이 있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올빼미형 인간한테 저녁을 굶고 일을 하다가 아침을 먹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분들 네.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올빼미형 인간은 저녁을 한 7시 정도에 먹고 일을 좀 하시다가 밤에 12시 정도에 주무신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면 12시에 잠을 자서 아침 7시, 8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침을 굶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침을 굶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은 아침을 먹고 점심을 건너뛰고 뭐 저녁을 충분하게 7시 정도에 먹고 주무시면 되는 거고, 종달새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이라는데, 이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아침 굶어라 그러면 이분들은 그게 또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 일찍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을 5시 정도에 마지막 저녁을 마치고 저녁 시간을 굶다가 주무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단시 시간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스타일대로 맞춰가는 작업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그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말을 했던 분들이 실패하는 거는 건강식을 먹지 않아서 일 확률이 그게 높겠네요. 1번이에요.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분명히 뭔가 주워 먹었다. 그렇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를 아주 생활화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3, 4시 정도에 공복 시간이 딱 끝났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찾으러 가서 먹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의 식사를 했을 때 140 정도에서 멈출 혈당 스파이크가 200까지 쫙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건강한 식사를 하시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건강식이라는 거의 정의에서 요즘에 맨날 말하는 게 탄수화물이 적이다 막 이러면서 네,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된다. 네, 네. 특히 여자 연예인 분들이 이제 저는 뭐 흰색은 아예 안 먹어요. 뭐 쌀 안 먹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밀가루 네, 이런 거. 네, 네. 탄수화물은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건강에 가까운 건가요?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먹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의 이론 중에 가장 큰 다이어트의 이론이 뭐였냐면, 주류 학파가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칼로리 이론이에요. 칼로리. 네. 칼로리를 많이 먹었더니 살이 찐다. 이건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칼로리 말고도 다른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탄수화물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예전에는 지방을 먹었더니 지방이 쌓인다. 이런 이론을 갖고서 미국에서 한참 지방을 줄이자는 이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꾸로 설탕을 많이 먹으면서 더 비만이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론들이 이제 인슐린 때문에 살이 찐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일단 지금은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자. 정제된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다라는 이론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이론과 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요 두 가지 이론은 지금도 다이어트의 가장 큰 축이에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쓰여지는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빵이나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위식도를 통과해서 소장해서 이제 흡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끄집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고, 요게 에너지 대사 기전인데, 우리 현대에는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1년에 아주 단맛 나는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던 때는 뭐 운동회, 소풍, 또 명절 그렇죠. 때 이럴 때밖에 없었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렇죠. 이런 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길만 나가면 뭐 빵에다가 뭐 떡볶이에다가 탕후루에다 이런 것들 깔려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나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은 포도당 농도가 우리 몸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먹고 나면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세포에 집어넣고 남은 것들은 다 지방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 이론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인슐린 때문에 우리는 살이 찌는 거거든요. 저장을 해 나가는데 너무나 현대인의 너무나 많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자꾸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축적을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요즘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는요, 많이 이제 예전 처음에 나왔던 극단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이 좀 순화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저는 보기도 하는데, 저탄고지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개념은요. 탄수화물을 하루에 50g 이하로 줄이고 30g 이하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뇌전증 환자. 뇌전증 환자 식단이 있어요. 이 환자분들은요. 고지방식을 먹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환자들이 이제 좋아져요. 네. 그래서 뇌전증 환자한테 썼는데 이것이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이제 거꾸로 오인이 돼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니 살이 빠지니까. 그 뇌전증 환자들도 이제 살이 빠지는 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 케톤이라는 게 나와요. 네. 케톤을 뇌에서 영양분으로 씁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녀석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뇌예요. 그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딱 한 가지 비상 상황에서는 케톤이라는 것도 써요. 네. 그래서 케톤을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너무 안 들어오면은 케톤을 이용해서 뇌에서 뇌가 돌아가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일부 그 저탄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케톤이 좋은 거다. 그래서 케토식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케톤 김밥 뭐 이런 그쵸? 거 많이 먹었어요. 키토 김밥 이런 거 키토 많이 김밥.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케톤을 나오게 해야 살이 빠진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한 비만학회를 비롯한 많은 이제 비만 연구회에서 케톤 다이어트 그리고 이런 저탄고지의 전통적인 다이어트는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톤이 뇌에서 실제로 쓰여집니다. 쓰여지어서 초기에는 막 멍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는 케톤을 계속 쓰다 보면은 뇌 기능도 계속 나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케톤을 계속 쓰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아주 쓸 수 있는 고효율의 아주 정제된 휘발유가 있는데 디젤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엔진이 삐걱삐걱 하겠네요. 그렇죠. 약간씩. 디젤 약간 안 좋은 기름, 네. 정제가 덜 된 기름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대한 영양학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탄수화물을 하루에 최소 먹어야 될 양을 순수 탄수화물로 100g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한국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100g은 어느 정도냐면요. 큰 햇반 300g 정도 되는 큰 햇반 1개. 정도 또 그냥 밥으로 얘기한다면 한 공기 조금 더 되는 한 공기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한 끼당 3끼를 먹는다면 한 끼당 흰 밥을 반 공기 정도 먹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탄수화물은 들어와야 우리가 몸이 제대로 영위가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몸이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분명히 살을 찌게 하는 원인이다. 맞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고 그리고 이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지 이것이 완전히 탄수화물을 적대시해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반 공기만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럼 그 반 공기도 안 먹고 차라리 도너츠를 하나 먹어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죠. 어차피 같은 탄수화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뭐 반 공기 안 먹고 아예 안 먹고 다른 걸로 하나. 네, 이게 이제 떡볶이 반 그릇 뭐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하고 양질의 탄수화물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네.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제, 잘 갈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쌀을 도정을 하면 현미가 되고 네. 현미를 또 깎아내면 백미가 되고 더 깎아서 가루로 내면 떡이 되죠. 이렇게 정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 몸에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의 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도 급속도로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이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나쁜 탄수화물 얘기할 때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그리고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 뭐 이런 것들을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도너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 거기다가 그렇죠. 또 기름을 입혔잖아요. 네. 그래서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만 먹는 것은요. 그냥 밥 3공기 먹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더 나빠요. 네.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살 빼는 데는 그런 걸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예.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밥을 드시더라도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 빵을 먹더라도 흰빵이 아니라 거무튀틱한 호밀빵, 잡곡빵, 네. 통밀빵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갈던지 해가지고 그 자연의 형태가 아닌 거를 먹지 말라. 맞습니다. 네. 최대한 자연의 형태에 있는 맞습니다. 걸로. 예. 뭐 과일도 그냥 그래서 있는 과일로. 거기에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은요 상당히 좋은 곡물이에요. 탄수화물도 많고 곡류 중에서는 단백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항상 슈퍼푸드로 우리가 꼽거든요. 그런데 얘를 오트밀을 통으로 먹으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오트밀 먹는 거는 상당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네. 드셔보신 네. 분은 아시겠지만 종이장 씹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그래서 오트밀을 제대로 먹으려면 오버나이트 오츠라 그래가지고 요거트 속에다 넣어서 밤새 냉장고에 불려가지고 먹거나 이것도 밥에 넣어서 이제 오트밀 밥, 귀리밥을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좋은 밥이에요. 그런데 오트밀을 먹기가 힘드니까 갈아요. 그렇죠. 또 액상으로 만든 오트밀까지 최근에 나왔어요. 네. 오트밀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이걸 오트밀을 먹고서 제 혈당을 한번 재보고 했는데 일반적인 다른 그냥 백밀을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거나 즙으로 내거나 액체로 만든 탄수화물은 결국 우리 몸에서 흡수를 빨리 하게 하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를 아주 빨리 올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뭘 편하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이게. 저도 많은 걸 시도해봤는데요. 실제로 빵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네. 호밀빵, 통밀빵 이런 잡곡빵이 좋다고 하니까 호밀빵, 통밀빵을 표방하면서 이렇게 나온 빵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사는 것들을 보면 뒷면에 영양 성분 표에 단백질량, 탄수화물량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빵집 가서 먹는 것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서 제가 혈당을 재보면 어김없이 흰빵만큼 올라갑니다. 통밀빵이라고 하는 것은 통밀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갈아서 다른 그냥 일반 하얀 밀보다는 낫겠지만 네. 영양분적인 측면에서 섬유질은 다 파괴되고 혈당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얘가 갈아야지 사실 그 어떤 맞습니다. 그동안 속도가 예. 좀 느려지면서 맞습니다. 흡수도 다 못할 텐데 예. 이건 갈아서 넣으니까. 그렇죠. 이제 잘 씹어서 자기 입으로 잘 씹어서 넘겨서 소화를 하게 만드는 게 우리 몸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 생체 친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도너츠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 이게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군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칼로리랑 어떤 뭐 탄수화물 그램 수로 따질 수는 없는 거네요. 이게. 맞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내 주변에 그거밖에 없는데 며칠을 지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먹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먹으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 반공기 개념은 이런 반찬이나 뭐 이런 데 있는 탄수화물들도 이제 다 고려해서 반공기만 먹으라는 얘기신 건가요? 왜냐면 반찬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단을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류의 반찬들이 있죠. 그거를 다 포함한 게 100g이에요. 이제 그거를 가장 최소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 네. 이하로 먹지 말라는 얘기를 영양학회에서는 한 거고요. 보통 우리는 그거보다 더 먹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이런 극단적인 이제 황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양을 100g이 아닌 50, 30 이하로 팍팍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양은 200에서 막 500 요 정도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 게 좀 나쁜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탄수화물 자체는 죄가 없어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줄이시면 안 돼요. 이거를 먹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을 양도 줄여야 되지만 그 양질의 탄수화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양질의 탄수화물은 흰 밥 대신에 잡곡밥 네. 그리고 현미밥 그리고 보리밥 같은 게 좋다는 게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당뇨 환자도 보리밥 먹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그리고 흰빵 서양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실제로 가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댁에서 집에서 먹는 빵들은 하얀 빵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호밀빵이라든지 이렇게 갈색 빵들을 많이 먹고 씹었을 때 묵직한 이런 씹는 것이 많은 이런 곡류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빵들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빵들을 먹으라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통 오트밀 그리고 소량이지만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일부 그다음에 단호박 같은 경우도 괜찮은 탄수화물 중에 하나고 콩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네.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이렇게 좋은 탄수화물들이 좀 있어요. 고구마 괜찮습니까? 고구마. 고구마는 고구마도 좋은데 살찐다고. 고구마는 좋은데 고구마의 단점은요 너무 맛있어서 네.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게 문제예요. 말린 고구마 먹다가 살 많이 쪘다 이런 분들 네,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군고구마가 나올 계절인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고구마가 재밌는 게 그냥 생고구마는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찐고구마가 그 다음으로 좋고요. 이제 구운 고구마, 또 튀긴 고구마, 말린 고구마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당 지수라고 하는데 당 지수가 점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뭐 생고구마 드실 거를 권해드리긴 하는데 생고구마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찐 고구마를 드신다 그러면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셔라라고 말씀드려요. 한 개 이상 먹는 순간 우리 몸에 당 성분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